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서 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크리스탈로그래픽 플랜 앤 디렉션이었습니다. 세마이컨덕터에서 결정 구조가 있을 때 어떤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결정 구조가 보이는 게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향에서 보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크리스탈로그래픽 플랜 또는 크리스탈로그래픽 디렉션이라고 했고요. 한국말로 결정면, 결정 방향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결정면과 결정 방향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밀러 인덱스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 결정면과 결정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숫자와 괄호 형태로 결정면과 결정 방향을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equivalent plan, equivalent direction을 이야기했었죠. 이거는 결정 방향이나 결정면이 다르더라도 보는 모습이 똑같아지면 equivalent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성장을 시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리콘 웨이퍼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8대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공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죠. 웨이퍼를 어떻게 성장하냐 방법인데 이렇게 성장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를 초콜라스키 그로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메탈 물질에서의 일렉트리컬 컨덕션과 서멀 컨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컨덕션, 금속 물질 내에서 전기가 어떻게 전도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속 내에서는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로 전류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 모델이 드루드 모델이라고 했고요. 이 드루드 모델은 이 드루드 모델은 금속 물질 내에서 전개가 해졌을 때 일렉트론이 이 전개에 의해서 이동하는 어떤 운동 현상을 표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드리프트 벨로시티라는 개념과 드리프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이 전자가 금속 물질 내에서 이동하는 속도라고 했죠. 근데 스캐터라고 하는 아톰이 있을 때 이 아톰에 한번 충돌하고 다음 아톰까지 충돌하는 데까지 평균 속도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드리프트 모빌리티는 이 벨로시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파라미터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국말로 이동도라고 했고 이게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인 특성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드리프트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기 전도도는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전자의 농도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드리프트 모빌리티로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루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한 이후에 이 금속 내에서 저항성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일단 온도가 가해지면 그 금속 물질 내에 있는 금속 아이온들이 바이브레이션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 바이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결국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불순물이 주입되어 있을 때 또 이 전자의 이동을 방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저항 성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빌리티도 레티스 스캐터링에 대한 모빌리티 그리고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대한 모빌리티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메시슨 규칙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모빌리티 뮤 D분의 1은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 더하기 임퓨리티에 의한 스캐터링,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앞에 배운 드루드 모델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템퍼러처 디펜던스가 반영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TCR 개념을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홀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홀 이펙트에는 금속 물질에서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어떤 힘 F가 작용하고, 그래서 전자가 한쪽 면으로 이렇게 금속 내에서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홀 필드 그리고 홀 볼테이지가 생긴다고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금속의 전자의 농도를 유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고요. 일단은 금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홀 이펙트를 측정을 하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속의 경우에는 이 농도가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속 내에서 열 전도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전기와 마찬가지로 열에 대해서도 어떤 컨덕티비티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속 내에서는 이 열이 전자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똑같이 저항식이랑 비슷하게 어떤 서멀 컨덕티비티와 그리고 물질의 길이, 단면적에 의해서 열전도 특성이 결정이 된다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책 챕터 2를 보면 제목이 Atoms and Electr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2주차 강의에서 이미 세미컨덕터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아톰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 제목에다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제목을 지금 퀀텀 메카닉스라고 했죠.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양자역학이고요. 자, 이 양자역학이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 현상은 일반 물리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물체에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류인력의 법칙, 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전부 다 일반 물리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일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세계로 들어갔을 때 작은 파티클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실험적으로 발견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이 학문을 정립을 한 거죠. 실험적으로 일렉트론이 이런 파티클의 성질뿐만 아니라 웨이브의 특성도 보이는 걸 확인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을 세웠죠. 그러면서 슈레딩거 웨이브 이케이션, 슈레딩거 파동방정식, 그거를 이제 정립을 하게 됐고, 이걸 바탕으로 전자의 어떤 움직임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학문은 쉽게 말하면 일반 물리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다. 그래서 이 일렉트론, 미시세계에서의 그 일렉트론이나 파티클 등을 입자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으로서의 특성까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 물리전자 과목에서 양자역학을 배워야 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전자 과목의 주 목적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피직스, 물리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해한다. 이게 물리전자 과목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물질 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주 메커니즘이 일렉트론, 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미컨덕터 또는 크리스탈 레디스 내에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후에 뭐 홀이라는 개념도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홀은 뭐 가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2에는 다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일렉트론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일렉트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 뉴턴의 법칙 같은 거죠. F는 ma 이런 법칙들, 그 다음 열역학 법칙, 이런 법칙들 가지고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빛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게 양자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양자역학은 마이크로스코픽한 월드의 파티클들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톰이나 그 아톰을 구성하고 있는 뉴트론, 프로톤, 일렉트론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큰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주차 강의에 대해서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이 한 주차 강의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양자역학이 빛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로 빛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에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물리적 개념들이 정립되게 되었는데 이게 양자역학의 시초가 되었고 점점 발달을 하면서 파티클이나 전자의 거동, 즉 모멘텀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양자역학이 정립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빛으로부터 양자역학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이 빛은 웨이브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간주가 되었는데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뭐냐면 여기 전자기학 같은 데서 배우셨을 텐데 여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빛은 이런 식으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G축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일렉트릭 필드는 Y축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각각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수직한 X방향으로 프로파게이션 하게 된다는 것이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빛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각각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사인파로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 K는 웨이브 넘버, 람다는 웨이브 랭스고 오메가는 앵귤러 프리퀀시, 그 다음에 V는 프리퀀시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말고 마그네틱 필드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죠. BZ는
x, t. 왜냐하면 진행 방향이 x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b0 sin kx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 EM 웨이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진행하는 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C는 K분의 W 그리고 V 람다 그리고 빛의 인텐시티는 2분의 1 C C는 이게 벨로시티죠. 벨로시티 곱하기 엡실론 제로 앱솔루트 퍼미티비티라고 하죠. 이거랑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입실론 제로는 전자기학이나 일반 물리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전하 사이에 전기장이 작용할 때 그 전하 사이에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입실론 제로는 딱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빛은 웨이브로 간주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빛이 웨이브 특성을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인터페런스와 디프렉션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있겠는데요. 이 한말로 하면 간섭과 회절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간섭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그림이 실제 간섭 현상을 빛의 간섭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광원이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 두 개의 판이 존재합니다. 이 판 첫 번째는 슬릿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판에는 슬릿이 두 개가 뚫려 있죠. 그리고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포토그래픽 필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필름 카메라에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필름 카메라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필름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빛이 들어간 부분은 하얗게 되고 빛이 안 들어온 부분은 어둡게 되는 형식으로 돼서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필름이 특정 거리가 떨어지는 만큼 놓여져 있는 상태고 빛이 켜지게 되면 이 첫 번째 판의 슬릿을 통과하고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회절인데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고 빛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슬릿 1, 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웨이브가 아니라면 빛이 그냥 직선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웨이브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웨이브파도 있고 이렇게 회절돼서 나가는 웨이브파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S1과 S2에서도 또 회절돼서 나가는 빛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P 위치에 Constructive Interference라고 되어 있죠. 이건 보강 간섭인데 S1에서 나온 빛의 파형과 S2에서 나온 빛의 파형이 P 지점에서 만날 때 만약에 페이지가 같다. 그러니까 위상이 같은 거죠. 위상이 같으면 이 파형이 서로 더해지는 형식으로 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빛이 이렇게 흰색띠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1과 S2에서 회절돼서 나온 빛, 빨간색 빛이죠. 빨간색 빛이 이렇게 특정 위치 또 다른 P, 기존 P보다 아래쪽 P죠. 이 P에서 만날 때 위상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빛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S1P-S2P 즉 S1 슬릿을 통과한 빛이 P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S2에서 나온 빛이 P에 도달했을 때 각각 이 차이가 정수배만큼 람다 파장 차이가 난다.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빛의 차이가 정수배 플러스 2분의 1만큼 파장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위상이 시프트 된 거죠. 이 위상이 차이가 나게 되면 서로 상쇄 현상을 일으켜서 빛을 없애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빛의
파동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빛의 파동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빛의 웨이브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디프렉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프렉션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죠. 디프렉션의 정의는 the bending of light waves around the object corner and spreading of light wave into the geometrical sha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정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슬릿을 통해서도 회절이 일어났죠. 빛이 들어가서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밴딩 되면서 여러 갈래 파장의 빛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디프렉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더 특별한 디프렉션 현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실험인데요. 여기 이제 포인트 라이트 소스가 있고 여기에 둥그런 원형의 오브젝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크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쏴주면 이 공에 가려진 부분은 그늘이 생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밝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 오른쪽 그림을 좀 더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 오브젝티브가 있을 때 그냥 생각했을 때 이 빛을 쏴주게 되면 이렇게 빛이 아니죠. 그 오브젝티브의 바깥쪽 부분, 큰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빛의 가려지는 부분, 요 빛의 오브젝티브에 가려지는 부분은 원래 까맣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포이즌 브라이트 스팟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갑자기 가운데 밝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빛의 파동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가운데에 분명히 물체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데 밝은 부분이 나온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빛을 쏴줬을 때 여기에 오브젝티브에 의한 부분은 다 반사가 돼서 튕겨나가겠죠.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서 빛의 밴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밴딩된 빛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데 이 빛의 파장과 이 오브젝티브의 사이즈가 굉장히 유사할 때 이러한 디플렉션은 더 잘 일어나게 되는데 디플렉션이 일어난 빛이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서 보강 간섭을 해서 이렇게 하얀 브라이트 스팟을 만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빛의 파동 특성을 설명하는 디프렉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빛의 인터페런스 그리고 디프렉션 현상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고전 물리에서 빛이 파동 특성을 가진다는 가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빛에 관한 실험에서 이러한 고전 물리학의 가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대부분의 현상들이 다 설명이 되었죠. 근데 이 고전 물리로 설명하는데 실패한 빛에 관련된 연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타나 있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와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고전 물리로 설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발생하고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한국말로 흑체 복사라고 하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물체를 가열했을 때 나오는 빛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림 예시가 있죠. 여기에 어떤 어두운 박스 안에 물체를 넣고 전기를 흘려서 열을 가해주면 여기 구멍 뚫린 곳을 통해서 그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인데 이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험적으로 이런 거는 다 증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좀 올라갈수록 이렇게 웨이브랭스가 빛이 나오는 파장의 웨이브랭스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빛이 나오는 원인은 온도로 가해주면 아톰이
바이브레이팅을 하고 이 바이브레이팅 하는 거에 의해서 빛이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1859년에 키르이오프 아시죠? 키르이오프 유명한 사람, 전기회로 이런 데서 유명한 법칙을 많이 세운 사람이죠. 이 키르이호프에 의해서 열적 평형 상태를 이룰 때 방출되는 빛은 온도 T와 람다에 의존하고 모든 물체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빈이라든지 뭐 레일레이 진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흑체 복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실험적인 수식들을 정립을 했지만 실제 실험 결과와 잘 일치가 하지 않았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까만색이 레일레이 진즈가 이론적으로 세운 식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웨이브랭스가 긴 영역, 그러니까 주파수가 짧은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하지만 그거보다 주파수가 큰 영역은 거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고전물리로 설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흑체 복사가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1901년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실험 결과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증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주장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 레디에이션이 디스크리티한 유닛의 특정 단위의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였죠. 그걸 퀀타라고 하는데 빛이 이렇게 어떤 특정 에너지만큼 크기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이론을 세웠고 실제로 잘 일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런 에너지 유닛, 디스크리트 유닛 에너지를 퀀타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거의 복수가 퀀텀이죠. 그래서 퀀텀 메카닉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퀀텀의 에너지는 HV로 정의가 된다고 했고 이 H가 그 유명한 플랑크 상수죠.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그리고 V는 빛의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퀀텀의 에너지는 빛의 프리퀀시에 비례를 하고 이 H는 비례상수가 되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프리퀀시에 비해서 이 상수값이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으로 매우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퀀텀의 에너지 양은 엄청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빛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파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리퀀시에 따라서 나오고 이게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흑체 복사를 잘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 플랑크는 이러한 퀀텀 에너지를 가지는 설명이 빛이 방출될 때나 흡수될 때만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